그러면 우리 오늘 바쁜 일정 시간 내주셨는데 한홍 교수님 오늘 다른 일정도 있으셔서 일찍 좀 늦게 들어오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일찍 들어오셨어요. 한홍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 책임 편집인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8월에 성공회대학교 정년 퇴임을 하십니다. 자, 한 교수님 준비되셨죠? 예,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교수님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저한테 이제 대선배님인데, 청년동 지도자였던 이범영 선배 30주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묘소 갔다가 오후에는 이제 평전이 출간돼 갖고 평전 이제 제가 저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북콘서트 해서 그거 끝나고 이제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저는 강 선생님하고 일정을 협의해 놓고 제가 수첩에다 적어 놓질 않았어요. 그때 그 또 이범용 선배 이거하고 날짜가 겹치는 줄 알았으면 다음 달로 좀 미루면 쓰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래서 뭐 그래도 다행히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기 한 제목은 교수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주실래요? 예, 예. 전달이 좀 덜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제목은 건국 전쟁이 말하지 못하는 이승만의 진실이라고 달았는데요. 실은 이제 저희 그 지금 소개해 주신 반헌법 행위자 열전 그게 지금 307편 되는데 초고를 다 썼고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만 아직 원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본문은 다 썼고 총평을 써야 하는데 그 총평을 준비하는 기분으로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헌법 행위자 전 이승만 편의 총평이고 이런 순서로 우선 독립운동가 이승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다음에 그 분단 문제, 또 초대 대통령으로서 한국전쟁 이전의 취한 문제, 한국전쟁 기간 특히 민간인 학살 문제, 또 이승만이 헌법을 어떻게 파괴했는가, 그리고 이승만과 또 헌법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했는가, 이승만과 미국, 인의 장망, 뭐 하야와 망명, 이제 이런 그 몇 가지 그 우리가 꼭 짚어야 할 주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 전쟁을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승만 비하를 하는데 이승만 비하를 참 천박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쓸데없이 아마 저는 요번에 이제 그 이 건국 전쟁을 보면서 새삼 느끼지만 이승만 추종자들이 김구에 대한 컴플렉스가 참 크구나. 그래서 이승만을 띄우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김구의 그림자가 이승만을 짙게 덮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김구를 말도 못하게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고 또 이번 8.15에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또 발간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이쪽을 이제 이렇게 깎아내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요 유엄한 회고로 비망록이라는 걸 갖고 뭐 이상하게 써갖고 프레시안에다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사료 검토부터 충실하게 해라. 뭐 이제 그런 비판하는 글을 하나 썼었습니다. 위험한 비망록이라고 했는데 위험한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아마 이화장 쪽, 이승만 쪽 인사가 작성한 서류인데 그걸 마치 위험한이 작성한 것처럼 해갖고 그 사람들을 호도해서 그걸 비판하는 그걸 하나 저 백범 암살 저 75주년에 하나 썼습니다. 독립운동가 이승만, 요게 이승만이에요. 요 사진이 작아서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고종 황제를 뭐 암살하려고 했다, 폐위하려고 했다 하는 명목으로 징역 7년을 감옥에 살았으니까 당시로선 장기수였고 대한제국 시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거는 이승만은 대한제국에서 옥고를 치렀지 일본 사람들 밑에서 옥고를 치른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승만이 청년들한테는 좀 뻥을 쳤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 만나면 손을 호호 불면서 그 왜 그러십니까 박사님 했더니 아 그 일본 놈들한테 고문당한 후유증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승만은 대한제국 시기에 감옥에 있었고 대한제국 시기에 감옥 안에서 특별 대우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이 동료 그 죄수들한테 뭐 한글도 가르치고 학문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승만은 그 당시 동년배 사람들 중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고
단지 교육을 많이 받은 것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한 사람이죠. 지적으로도 저는 이 논문을 직접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그 당시 수준에서 상당한 퀄리티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그 읽은 사람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그 논문은 잘 쓴 논문이더라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역사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재밌는데 좀 굵직굵직한 부분들만 하겠습니다. 이승만이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고 아마 학벌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또 이승만일 것 같아요. 학벌이 좋기도 하지만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인 우드로우 윌슨이 마침 미국 대통령이 됐고 3.1운동 직후에 어떤 그 윌슨의 힘을 좀 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또 그 뭐 아주 깊지는 않았지만 일정하게 이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시정부가 세 곳에 만들어졌죠. 한성정부, 상해정부, 노령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세 곳에서 다 아주 그 중책을 맡았고 상해 특히 한성정부에서 집정관 총재로 추대가 됐고 그래서 이게 통합정부가 만들어질 때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이승만이 왔죠. 그래서 여기에 꽃다발 두른 게 이승만이고 여기가 국무총리 이동희 그리고 또 저 이승만을 추대하는데 중심 인물이었던 안창호. 이승만이 아주 제일 껄끄럽게 생각하고 라이벌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이승만은 그러니까 헌법을 안 지키는 걸로 유명했는데 임시정부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제 통합정부가 되고 난 다음에는 대한민국 이제 직제가 대통령이 됐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했거든요. 그런데 상해에 오질 않고 계속 대한민국 집정관 총재라고 영어로 이제 번역하면 둘 다 프레지던트겠죠. 집정관 총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프레지던트라고 하니까 뭐 이동희나 그 저 안창호가 헌법에 있는 대로 대통령으로 직함을 쓰시오 했더니 또 이제 그러고 헌법을 지키시오 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했더니 헌법을 지키는 게 뭐가 어렵겠냐. 근데 내가 아직 헌법을 안 읽어봤다. 그래갖고 이동희하고 이제 안청호가 뒷목을 잡고 쓰러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잘 아시다시피 위임 통치는 이승만 혼자 한 건 아니고 정한경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또는 나중에 이제 미국의 위임 통치를 주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절대 독립을 주장하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비판을 했죠. 물론 이건 위임 통치는 이승만 개인의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상당한 독립운동가들이 위임 통치 쪽으로 또 기울어져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대표적인 게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에 이승만이는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완용은 음, 있는 날을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날을 팔아먹은 놈이다 하고 이제 아주 펄펄 뛰었던 이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갖고 이승만이 탄핵이 됩니다. 탄핵이 돼서 이게 이제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다음인데 이승만은 참 굉장히 특별한 기록을 갖고 있어요. 초대 대통령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초대 대통령을 지냈으니까 초대 대통령을 두 번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두 번 다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진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승만이 탄핵당한 사유는 뭐 위임 통치 문제도 있고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크죠. 그다음에 또 국고 수입, 임시정부로 들어와야 할 돈을 미국에서 커트한 거죠. 커트한 거 뭐 이제 등등이 또 이승만의 독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는데 탄핵당하고 어, 25년도에 탄핵을 당했는데 대통령으로 재임한 거의 만 횟수 6년 가까이 됐는데 상해에 있었던 기간은 5개월밖에 안 돼요. 6개월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무에 종사하지 않았다 뭐 등등의 이유로 이 사람을 국가 원수에 두는 것보다는 잘라내는 게 훨씬 더 독립운동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탄핵을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이 하나 독립운동 과정에서 비판받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동료 독립운동가들을 모함한 거죠. 물론 그 당시에 독립운동 진영에서 파벌 싸움이나 뭐 여러 가지가 심했기 때문에 뭐 모함을 하고 음모를 한 게 이승만 한 명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러나 이승만은 좀 심하게 했어요.
도산 안창호 같은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몰아서 그 최근에 그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최근에 편지가 발견됐고 이승만 그래서 안창호가 실제로 체포되기도 했었고요. 박용만 뭐 의형제들까지 맺었었던 동료인데 박용만을 그러니까 일본 밀정으로 몰았죠. 박용만은 이제 이승만은 외교론이고 박용만은 대표적으로 무장 항쟁론을 주장했던 분인데 그래서 박용만은 독립운동 내부에서의 어떤 그 오해 때문에 암살당했는데 밀정으로 몰려서 암살당했는데 박용만을 밀정으로 본 가장 세게 밀정으로 몰았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과 박용만이 사이가 원만했을 시절에 지금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요게 이승만, 요게 박용만입니다. 근데 이승만 신화는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이승만이 미국에서 이 방송을 하게 돼요. 미국에서 이 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 누가 주선을 했냐면 OSS. OSS는 이 CIA의 전신입니다. CIA는 47년도에 만들어졌고 2차 대전 중에 태평양 전쟁 기간 중에 만들어진 게 OSS 그러니까 전략정보국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OSS가 만들어졌고 OSS의 책임자인 윌리엄 도노반 소장과 부책임자였던 구펠로 대령인데 그 이승만이 어떻게 해서 이제 OSS와 인연을 맺게 되냐면은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영문 저서를 썼습니다. 나중에는 그 일본 내막기란 제목으로 박마리아가 한국에서는 번역을 했죠. 그 이국인 박마리아가. 그런데 요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서 뭐 이게 41년 여름에 출간이 됐는데 그해 그 12월 달에 있었던 진주만 공격, 즉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그 예측을 했습니다. 그 예측이 맞아 떨어져 갖고 이승만이 이악 미국 내에서 어떤 좀 그 유명 인사가 되고 그 CIA 그러니까 OSS와 선을 대게 되고 또 미국에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OSS에 추천된 계기는 뭐냐면 저 이 책을 낸 게 이제 1번이라면 두 번째는 선교사들과의 인맥이에요. 아마 제임스 게일이라고 아주 유명하죠. 뭐 철로역정도 번역하고 한영사전도 만들고 코리안 트랜지션, 코리안 스케치스 등 그 영문 한국어 알리는 그 저서가 많은 굉장히 유명 중요한 선교사인데 이 게일이 이승만의 멘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게일의 조카였던 에슨 게일이라는 사람이 OSS하고 선이 닿았어요. 중국 전문가인데. 그래서 OSS하고 선이 닿는데 이 사람이 이승만을 과대포장해서 추천을 한 겁니다. 조선의 순원이다. 라고 추천을 해서 그러냐고 OSS에서 이제 달려들어서 그 이승만한테 방송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또 한국의 그 뭐 장진호 선생 나중에 이제 그뭐저 OSS가 후원해서 국내 침투 작전 그 준비했던 거 아시죠? 이제 그런 계획을 처음에 시작은 이승만과 같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방송을 했고 이승만의 독립포소 방송 연설 또 연설문이 녹음에 발견됐고 이게 국내에서는 단파방송 수신 사건이라고 해서 이승만의 방송을 듣고 야 이거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있대 뭐저 이건 그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대 이런 얘기를 떠들다가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죠. 대표적인 사람이 허헌 그다음에 송남헌이 있고요. 요 사진 아마 누구나 다 보셨을 겁니다. 요 사진에서 요 가운데 주인공 이 양반이 단파방송을 들었던 성기석이라는 그 나중에 KBS 무슨 기사가 됐는데 그 요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파가 퍼지면서 이승만이 그 신화가 이승만은 아주 옛날 사람이죠. 아주 옛날 사람이었는데 이 이승만 신화가 40년대 말에 그러니까 한편에선 그 무장투쟁과 관련해서 김일성 신화가 있었다면 이승만 신화가 이제 또 퍼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이 미국에서 이 도노반이 이렇게 접촉을 해보니까 이승만이 순원은 무슨 순원이냐 이거 과장된 거다. 그 이승만의 영향력이 이렇게 뭐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승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고 또 사람을 직접 접촉해 보니까 아주 독선적이고 그뭐 그래서 도노반은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OSS하고 공식적으로 관계가 끊어져서 이승만이 추천했던 사람, 이승만을 제끼고 이승만이 추천했던 사람들, 장석윤이라든가 뭐 이순용이라든가 장기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는 계속 그 OSS가 침투 훈련을 계속했지만 이승만과는 공식적인 관계를 종료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굿펠로우는
이승만하고 관계를 계속 가졌어요. 그래서 이승만한테는 정말 이름 그대로 좋은 친구가 된 거죠. 좋은 친구가 됐고 나중에 여기 이제 와서 이승만하고 손잡고 사진도 찍었는데 이, 그, 저, 아주 막대한 이권을 챙겨갔습니다. 무기 상인도 하고 뭐 금광 개발도 하고 해서 이제 이권을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승만의 신화가 만들어진 배경이고요. 이승만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역시 아까 선교사 게일과의 그 관련을 얘기했는데 윌리엄스라고 있습니다. 이 윌리엄스는 공주의 영명학교라고 있죠. 영명학교 거기 출신이 바로 조병옥입니다. 그래서 윌리엄스와 조병옥이 이승만을 하재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했죠. 그리고 이제 특히 조병옥이 뭘 했냐면 이게 미군 환영대회예요. 연합군 환영대회인데 이승만이 그 전에 전날인가 귀국을 했는데 조병옥이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승만을 하지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굉장히 마치 미국의 후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거기서 이승만이 강조한 게 단합하라.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 광복 20년에서 늘 들었었던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흩어지면 죽는다. 그 얘기를 그 비슷한 얘기를 여기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귀국 제일성이 이 흩어지면 죽는다인데 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의 말뜻의 의미를 가장 절실히 새긴 게 저는 친일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일파들이 이승만 밑에서 똘똘 뭉쳐갖고 이 친일파 청산의 그 분위기를 돌파해냅니다. 이거는 이제 이승만과 윤치영은 이승만의 최측근 비서였죠. 김두한, 그리고 문봉재, 사복청년단 단장, 그리고 유진산, 대한청년단의 유진산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깡패 조직 테러리스트죠. 뭐 며칠 후에 김구 테러리스트 김구란 책에 나오지만 이승만도 테러리스트 조직을 운영을 한 겁니다. 이 김두한, 문봉재, 유진산 등이 이끄는 청년단체들을 조직을 했고 이 청년단체들이 나중에 대한청년단으로 통합되고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손에 틀어쥐게 됐고 그다음에 이승만이 이제 잘 아시는 정읍발언을 통해서 이제 분단을 고착화시켰는데 요새 이제 깜짝 놀랄 일은 이승만의 정읍선언 77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이런 게 열려요. 그러니까 극우 세력에서는 이승만을 띄우는 걸 작심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정읍발언을 그동안에는 분단을 남한 단정 분단을 확정하는 이제 이승만의 어떤 어, 그 비난 포인트였다면 그것을 가서 이승만 때문에 분단이 됐냐 뭐 이런 거 내세우면서 이 기념 학술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출발점이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 대한민국이 기도로 출발한 나라입니다. 이것도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죠. 정교 분리인데 이승만이 이제 국회를 소집한 다음에 임시의장이 됐잖아요. 이승만이 국회의원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으니까 임시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박사께서 취임해 주십시오 해서 했더니 첫 마디가 이거예요.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하더니 이윤영이라고 이승만이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했다가 저 국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목사님이에요. 조만식 밑에 있던 그 사람을 불러내 갖고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기도로 출발했고 이승만 내각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초대 내각에선 40% 이상, 역대 장차관에서 또 역시 40%쯤, 국회의원 중에서는 20% 이상이 개신교인인데 한국의 개신교인 숫자는 그때 이승만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 1%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이 그러니까 친일파를 비호했다 잘 아시겠지만 아주 상징적인 게 여기 보면은 국회에서 노독수리 악질 경찰 노독수리가 체포됐을 때 왜 노독수리를 잡아들이냐 노독수리 잡아들인 놈을 조사해라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발언을 한 거고 반민특위 습격했을 때 반민특위의 습격 그거 내가 지시했다
뭐 그걸 옹호한 거고.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친일 세력들을 비호하고, 이승만 본인은 독립운동가이지만 뭐 독립운동 이제 비판도 많죠. 민족 문제연구소 같은 데서 낸뭐 백년 전쟁 같은 거 이제 이승만을 그 이제 굉장히 비판을 했지만, 이승만이 주요 독립운동가였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그 대통령이 든 다음에 친일 세력들을 이제 비호했다는 거.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이 런승만 한강다리 폭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대통령이 가령 스탈린이나 뭐 그 스탈린처럼 그렇게 이제 그 독일군이 쳐들어와도 거기에 꼭 지키면서 방어 전투를 이끈 것이 능사냐? 또 대통령이 적한테 포로가 되면 안 되니까 뭐 비난 도망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리를 끊는 과정, 그다음에 끊고 난 다음에 행동. 이게 이승만에서 제가 정말로 이승만을 저는 다리 끊고 도망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백벌 양보에서 그렇지만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건 뭐냐면은 서울에 돌아와서 다시 끊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서울로 돌아와서 한 행적. 부역자 처벌 과정에서 이놈 자식들 왜 피난 안 갔어? 피난 안 가고 왜 공산군에게 협력했어라고 얘기한 거는, 그거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싸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이 이렇게 파렴치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친일파들이 어떤 그 도강파와 잔류파로, 그러니까 그 도강파라는 이제 새로운 갑옷을 입고 등장하는 계기가 됐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쟁 과정에서 많은 고아가 발생하고 혼혈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승만 정권이 이거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국가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저 입양아들이 나와서 많이 가족 찾기를 하죠. 그런데 그 입양아들이 보면은 그 50년대 그 간 사람들은 지금 60대 후반 뭐 70대 정도가 돼야 할 텐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30대 40대들이 부모 찾기 하고 있거든요. 이 입양아 문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이게 70년대 말 80년대까지 계속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이거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 국가폭력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북한하고 뭐 좀 대비가 된다고나 할까요? 북한에서는 뭐 아이들을 그 외국으로 보냈다가 다시 불러들이고, 뭐 저 추상미 씨가 만든 다큐도 있죠. 뭐 물론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 고아 수출했다는 점, 그러니까 엄청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민간인 학살, 그 건국전쟁에서 얘기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제주 4.3 사건만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4.3 사건만이 아니죠. 4.3이 시작이고, 여순 사건, 그다음에 이제 전국 각지에서 어떤 이 빨치산 투쟁들을 토벌하는 과정,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엄청난 민간인 학살. 암만 적게 잡아도 제가 한번 굉장히 보수적으로 통계를 냈는데 40만 원 드는 것 같아요. 그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조사를 하면서 그 피해자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를 각종 통계들 잡아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민간인 학살은 40만 원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는 국민방위군 사건까지 포함을 해도 등 40만 원으로는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간인 학살은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국가범죄고, 이승만이 그 민간인 학살의 최정점에 서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명령 체계가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유태인 학살도 마찬가지죠. 유태인 학살을 히틀러가 했다는 걸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그러나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해 라는 그 명령서는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이 민간인 학살 부분이 아마 이승만을 비판할 때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정말 수십만 명의 인명이 학살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살의 최고 정점에 이승만이 있었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헌법과 민주주의 파괴에서는
그러니까 부산정치파동 이건 내란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고 그 계엄령을 선포하고 요게 국회의원들 통근 버스인데 헌병대가 막아선 다음에 크레인을 끌고 와서 이 버스를 끌고 가버렸죠. 그래서 헌병대에 조사하고 국회의원들 12명을 구속하고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속에서 이 직선제 개헌을 강행합니다. 그 우리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게 돼 있었는데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이 굉장히 참패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승만을 뽑으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요걸 이제 헌법 개정을 이렇게 전쟁 중에 후방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 어, 발췌 개헌안을 이제 통과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4.4.5 개헌 이승만이 이렇게 해서 이걸로 재선을 했고요. 3선을 하려고 한 게 뭐냐면 4.4.5 개헌입니다. 초대 대통령의 삼선 금지 조항을 삭제한 거예요. 우리도 미국식 대통령제라서 중임제였는데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승만이 56년, 60년 대통령 선거에 어, 계속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국가보안법 파동, 이사파동, 58년 12월 24일 이사파동인데 저 건국전쟁에 보면은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개 끌듯이 끌려갖고 피도 물들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승만이 의회 정치를 존중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글 간섭파동도 이것도 정말 웃지 못할 얘기인데 이승만이 한글을 배운 게 옛날 성경이잖아요. 독립신문 나올 그 무렵에 한글을 배웠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30년 동안에 한글 학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고 조선어학회가 그렇게 해서 그 한글 맞춤법이 정비됐는데 이승만이 보기에는 자기가 배웠던 맞춤법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래저래 한글 신문을 안 봤죠. 그 한글 신문을 보면 뭐 괴상하다, 이상하다, 뭐 저 괴상 그 정식 국문이라고 쓰는 걸 보면은 옛 것을 개량하는 대신 도리어 쓰기도 더디고 보기도 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한글을 그러니까 교현 그러니까 조선을 교현 그렇게 쓰던 거를 그게 맞는 표기법이다 그렇게 해서 저 국민들 의사에 반하게 했고 또 거기에 아부하는 장관 이성근 같은 사람이 이걸 밀어붙이다가 국민 반발이 심해서 이제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의 반공적인 그러니까 봉건적인 의식은 뭐냐면 이게 영친왕이거든요. 고종의 아들 영친왕인데 이승만이 영친왕을 굉장히 경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군주 취급한 겁니다. 전주시에. 그리고 이기붕을 좋아한 이유는 이기붕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기붕이 전주시 효령대군파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심리 속에는 양녕대군 후손이고 효령대군 후손이거든요. 여기 이제 고종은 셋째인 세종대군 충녕대군 후손이죠. 셋째 집에서 망친 나라를 첫째 집과 둘째 집이 합쳐서 이 힘을 세워보자. 그래서 영친왕은 귀국을 희망했는데 귀국을 허락 안 했죠. 나중에 박정희가 영친왕 귀국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부정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선거 부정을 저질렀고 그런 부정 선거 끝에 부정 선거에도 불구하고 장면이 당선이 되니까 장면을 죽이려고 했죠. 장면을 죽이려고 한 뭐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뭐 장면뿐이 아니고 실제 조봉암과 최능진 그러니까 최능진은 이승만에게 도전을 했던 경찰 출신인데 이승만이 친일파를 옹호하고 있다. 그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재헌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이 출마한 동대문에 출마를 했습니다. 이승만 입장에서는 무투표 당선을 받았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 최초의 내란 음모 사건으로 걸려들었고 한국전쟁 중에 사형을 당했어요. 뭐 조봉암이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건 잘 아실 거고 이렇게 정적 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향신문 폐간 전성천 박찬일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이승만은 미국의 지지를 받았는데 미국이 꼭 이승만을 지지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는 메가더는 이승만을 지지했다고 볼 수 있고 하지는 이승만 대신 김규식 같은 사람을 내세우기를 원했었는데 결국은 하여튼 이승만이 어,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성공한 셈이 됐습니다. 미국식
빌린다면 꼬리가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웩더덕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승만을 불쾌하게 여기고 이승만을 추방하려고 해서 플랜 에버레디라는 건 뭐냐면 이놈 언제든지 쫓아낼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지 미군 사령관이나 뭐 미국 대사나 이승만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이승만을 자르자 쫓아내자 라는 그런 얘기들을 밤낮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쟁 수행 중에 그래도 이승만이 한국을 이렇게 잘 통치하고 그러니까 휘어잡고 있다. 이승만을 쫓아내고 나면은 그를 대치할 사람이 없다. 그래갖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승만 주변에 있었던 이승만의 측근들 그러니까 초기 이승만의 측근들인 이범석, 이명신, 윤치영, 그다음에 임병직, 백성욱, 원영독, 안호상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승만은 대신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버레디 계획은 이승만 축출 계획이고 이 이승만 축출 계획을 할 무렵에 군도에서 쿠데타를 준비했던 게 이용문, 박정희가 준비를 했었죠. 이 무렵에 그러다가 결국 이제 그 요 이승만 주변에 좀 미국이 볼 때 파시스트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축출하고 그래서 이기붕이 등장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유순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 이승만이 나이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승만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이게 치매가 아닌가. 사유나라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 미국의 국회의원인데 이승만을 만나고 갈 때 인사를 일부러 사유나라라고 한 겁니다. 이승만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그랬더니 이승만이 굉장히 불쾌한 기색을 하니까 아 저거는 알아듣네. 뭐 이제 그렇게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엄청난 위기적 결례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승만이 통치 능력이 있는가를 굉장히 의심을 했었고 4.19 때 이승만을 미국이 그 내보내는 것도 바로 이런 의심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죠. 이승만의 인해 장막이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인해 장막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건 프란체스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정에 엄청나게 개입을 했습니다. 지금 김건희는 뒤에서 윤석열을 조정을 하지만 실제 대통령실에 나타나질 못하잖아요. 근데 이저 프란체스카는 경무대에 노상 드나들면서 비서들에게 직접 지시하고 그리고 그 보고서를 자기가 검토하고 장관 인사에도 개입을 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국정농단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의 주변에 인해장막을 치고 인해장막을 친 이유는 뭐냐면 이승만이 고령인데 불쾌한 이승만이 심기가 상하는 저 보고를 받으면 안 된다 해서 이제 그런 걸 자행을 했는데 이순자나 김건희보다는 훨씬 더 심한 국정농단을 했고요. 그건 벌써 56년도에 인해장막 얘기가 심각하게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때, 그러니까 인해장막이란 없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였고, 대표적인 인해장막으로 박찬일, 그 이승만의 측근 비서였던 박찬일 그 얘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비서 정치했다는 건 미국의 CIA 리포트 같은 거에 그 많이 나오는데 알츠하이머 걸린 거 아니야? 통치 능력이 있어? 이거를 계속 의심을 했고 정치는 실제 이 두 사람이 다 한다. 그 이기붕도 뭐 저 박찬일 눈치를 봐야 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박찬일을 러시아의 라스푸틴에 비유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미국 첩보문서에 많이 나옵니다. 네, 저기 한 교수님 지금 시간이 아이고, 45분이거든요. 예, 예. 네,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더 한 10분만 더 하죠. 예, 네, 10분만 더 하죠. 한 3분만. 3분만. 네, 예, 하여튼 3분 내에 예, 끝내주시면 네, 네. 하여튼, 이따가 다 질문 주실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3분 이제 정도로. 예, 예. 네, 그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그 이승만의 잘못과 이승만 정권의 잘못과 이승만 부하들의 잘못과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러니까 건국전쟁에서는 잘못한 건 다 이승만 부하들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실제 대통령한테서 대통령의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하를 쓴 거, 그리고 인의 장막에 갇힌 거, 그거는 이승만 책임입니다. 58년 대통령, 60년 대통령, 56년 대통령 선거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였고, 60년 대통령 선거는 정말 나오면 안 되는 거였죠. 실제로 60년 대통령 선거에 이승만이 안 나왔었으면 이승만이 지금처럼 초라하게 비판을 받기 민간인 학살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특히 신성모 같은 사람 잘못 써서
있고요. 이승만 개인 숭배가 심각했습니다. 우남회관, 서울시가 우남시가 될 뻔했어요. 그리고 동상도 이렇게 세웠고 이 동상에 이 자리가 백범 동상이 있었죠, 지금. 그러니까 이승만 추종자들 입장에서 이 백범을 미워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19가 나면서 이제 높은 동상은 좀 나중에 이 파고다 공원에 있던 동상은 그날 바로 끌려 내려왔고 동상이 이렇게 이승만이 망명을 하는데 이승만이 이 갇힐 때 제목이 뭐였냐면 고종이 그때 46이었는데 고종이 나이가 많아서 저 통치 능력이 없어서 물러나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20대 이승만이. 그런데 정작 자기는 대통령이 된 게 73세고 85세에도 대통령에 나서려고 그랬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의 인지 능력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결국 이제 하야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참 마음씨가 좋아서 그러니까 이승만이 하나 잘했다고 할 거 뭐냐면은 발포 명령을 안 내렸죠. 4.19는 그 곽영주나 그 앞에 경무대 저 홍진기나 뭐 그런 패거리들이 발포 명령을 내린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승만이 발포 명령을 내렸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텐데 그나마 이제 이승만이 이렇게 물러난 거고 망명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김창룡이 오래 살았다면은 이제 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승만 측근들에서는 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김구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고 요거는 이제 하나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은 위해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잘 모르시겠지만 1935년에 일본 영사관이 김구 암살을 모의할 때 그 책임자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이 저 건국 전쟁에 보면은 이승만이 대통령 4선에 도전한 거 1920년에 출마한 거를 뭘 갖다 붙이냐면 제일교포 북송 사업을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출마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떠드는데 제일동포 북송 사업을 저지 공작을 펴니다. 저지 공작을 펼 때 여기서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 특화한 공작 책임자가 안두희예요. 저는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1935년 이 위해진 1949년에 백범을 실제 죽인 놈하고 35년에 백범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이승만 밑에서 공작을 같이 폈다는 걸 보고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백범을 이승만이 직접 죽였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승만 백범을 암살한 세력을 이렇게 끼고 돈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김구 동상이 이제 세운 게 이게 박정희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과 박정희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은 건국 전쟁에 뭘 하고 싶어 하냐면은 이승만이 깐 기차 레일에 박정희가 기관차를 끌고 달렸다. 그래서 이승만에서 박정희로 이어지는 그래서 오늘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신화를 정립하고 싶어하는 게 그 건국전쟁 패거리들의 이 속마음인데 문제는 뭐냐면 박정희가 이승만을 되게 싫어했다는 거죠. 박정희는 이승만 밑에서 쿠데타를 끊임없이 쿠데타를 시도했었고요. 물론 시기를 놓쳐서 전복시킨 거는 민주당 정권이지만 그리고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높이 평가 안 하고 뭐 교포 모아놓고 연설이나고 진정서너 쓰는 게 무슨 독립운동이냐 그 다홍털이다 이거 박정희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박정희에게 구학은 이승만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학 예, 일소 5.16의 구 아닙니까? 그 구학은 민주당을 네,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네, 일단 뭐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급하게 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만과 박정희까지 뭐 워낙 많은 양을 준비해 오셨는데 또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고 질문과 토론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말씀을 좀 끊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고 싶네요. 누가 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